그런데 여기 있는 경천사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대리석이 산성비에 굉장히 약합니다. 산성비를 만나게 되면 탑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탑을 다시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1995년에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복원을 했죠. 그리고 200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할 때 그 국립중앙박물관 개관과 함께 실내에 경천사 10층 석탑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물관 좋아하시나요? 네. 아, 그러세요? 여기는 정말 멋진 분들만 계시는 것 같네요. 보통 사람들은 박물관은 사실 친하진 않죠, 그렇죠? 저는 한 2년 정도를 박물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과 굉장히 친숙하고 박물관을 그만두면서 많은 아쉬움도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립중앙박물관 함께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국립중앙박물관 가을 사진으로 한번 가져와 놨는데요. 경치가 어떤가요? 멋지죠?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이 2005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우선 건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건물이 단단한 성벽을 연상시킵니다. 여기 이런 부분이 1층부터 꼭대기까지 이렇게 벽처럼 느껴지게끔. 근데 이 성벽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는가요? 성벽은 무언가로부터 지켜주는 안정감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동쪽과 서쪽에 있으면서 중간이 뚫려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건축에 한옥이 있죠. 이 한옥은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건축이기도 하지만 한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대청마루가 있죠. 네, 그 대청마루는 함께 소통하는 장이기도 하고요. 바람이 확 지나갈 수 있게끔 뚫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청마루를 연장시키는 공간으로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립중앙박물관 건축물에는 이렇게 성곽의 디자인과 우리 한옥의 대청마루 이미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야경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앞면에는 이렇게 거울못이라는 연못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 남산타워가 보이시죠? 우리가 좋은 자리는 배산 임수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터에 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은 건평만 보면 세계에서 6번째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꼭 한번 다녀와 보셨으면 하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에 들어서시면 이렇게 역사의 길이라는 길이 탁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조금만 발걸음을 옮겨보시면 이런 멋진 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굉장히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7년에 순종의 결혼식 때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다나카라는 사람이 개성에 있는 이 탑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갖고 갑니다. 개성 지역 사람에게는 고종 황제가 자신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탑을 해체해서 싣고 가버렸습니다. 이 탑이 말 그대로 10층 탑이죠. 규모가 상당할 겁니다. 13.5m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체해서 가져가 버렸죠. 당시에도 훼손된 부분이 보여지는데 이걸 다시 또 해체해서 갖고 갔으니 그 훼손이 또 굉장히 컸을 겁니다. 뒤늦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돌려달라고 했는데 쉽게 돌려줄까요?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때 우리와 함께 돌려달라고 일본에게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분이 베델이라는 영국인이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분이 헐버트라는 미국인이십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구에서 일어난 국제보상운동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줬던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을 창간한 분이셨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짓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맞서서 벌였던 의병 활동들, 이런 것들을 기사에 많이 실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썼던 이 베델은 37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분의 장례행렬에 수천 명이 이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따랐다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 유언이 자신은 죽지만 대한매일신보만큼은 영원히 살려서 조선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헐버트는 고종 황제를 도와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미국에게 알리고 호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할 때도 이분이 물심양면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이분 역시도 조선을 위해 애쓰다가 조선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미국 땅에 머물다가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에
1949년에 우리나라에 초청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토록 바라시던 조선 땅에 재방문을 하셨죠. 그때 이분의 나이가 86세셨습니다. 연로하셨고 지병도 있으셨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먼 여행을 감내하기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죽더라도 조선 땅에, 한국 땅에 가서 죽고 싶다 하시면서 그 힘든 여행길에 오르셨고 1949년 7월 29일 날 우리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8월 15일 우리 정부 수립 1주년에 참석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도착하시고 일주일 만에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땅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두 분이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그렇게 이 두 분이 일본이 남의 나라 문화유산을 약탈해간 사실을 해외 언론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일본을 압박한 덕분에 우리가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돌려받고 나서는 훼손된 부분을 그 당시에는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켠에 뒀다가 뒤늦게 1960년대에 다시 복원을 해서 경복궁에 세워뒀습니다. 참 멋있죠? 자연과 어우러진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더 그 위용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여기에 계속 세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 우리가 그동안 봐오던 탑과는 좀 다릅니다. 뭔가 좀 광택이 나고 더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석탑을 화강암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화강암은 굉장히 단단한 돌이기 때문에 이 석탑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경천사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대리석이 산성비에 굉장히 약합니다. 산성비를 만나게 되면 탑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탑을 다시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1995년에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복원을 했죠. 그리고 2005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할 때 그 국립중앙박물관 개관과 함께 실내에 경천사 10층 석탑을 모셨습니다. 더 멋있죠. 이 실내에서 보는 모습이 자연에서 보는 모습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실내에서 보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 13.5m나 되니까 저 위쪽에 모습이 보이질 않죠. 게다가 이 경천사 10층 석탑은 조금 이따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구석구석에 부처님의 일생이라든지 불교와 관련된 조각들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층에 있는 조각들을 여기 1층에서도 2층에서도 3층에서도 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이 역사의 길, 이 국립중앙박물관 로비를 든든하게 경천사 10층 석탑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경천사 10층 석탑 구석구석에는 이렇게 화려한 불교와 관련된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경천사 10층 석탑은 우리나라 국보 86호이기도 하고요. 이 아랫부분, 기단 부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유기 이야기 알죠? 이 서유기는 원나라 때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책으로 발간되기 전에 먼저 이게 조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유기와 관련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각이 여기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멋진 경천사 10층 석탑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면 가장 먼저 가장 인상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을 한번 둘러보겠는데요. 첫 번째 입구를 들어와서 우측에 보면 바로 선사고대관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선사관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선사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와 고조선 그리고 철기와 사만시대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있는 구석기, 뗀석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뗀석기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는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목도끼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도끼에 어떤 제목을 붙여놨는가요? 구석기 시대의 스마트폰. 도대체 얘가 어떤 기능이 있길래 구석기 시대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까요?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우리는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돌을 깨트려서 사용을 하죠. 근데 깨트릴 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깨트리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돌을 깨트렸을 때 나오는 모양에 따라서 용도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끝이 뾰족하게 깨지면 뭔가 구멍을 뚫는 데 사용을 할 거고요. 뭐 손에 쥐기 좋으면 사냥돌로도 사용할 거고요. 날카롭게 깨지면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고기를 자르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주먹도끼는 끝이 뾰족해서 열매를 깨트리거나 하기도 좋고요. 땅을 파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주 날카로워서 고기를 자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손에 쥐기가 좋아서 이렇게 사냥돌로 쓴다든지 나무 열매를 깨트리기도 쉽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용도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주먹도끼를 구석기 시대의 맥가이버 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우리 사람들이 항상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바로 구석기 사람들이 늘상 손에 쥐고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이 주먹도끼라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스마트폰, 주먹도끼가 우리 역사를 아주 자랑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주먹도끼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인도에서도 발견이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인도 서쪽으로는 주먹도끼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었지만 인도 동쪽으로는 단 한 차례도 주먹도끼가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서양의 모비우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 동쪽은 주먹도끼가 발견되지 않고 주로 이런 집게라는 뗀석기가 많이 발견된다. 그에 반해서 인도의 서쪽은 이렇게 주먹도끼가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동쪽은 집게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집게 문화권. 그리고 인도 서쪽은 주먹도끼를 주로 사용했으니까 여기는 주먹도끼 문화권이다. 이렇게 문화권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게 모비우스 학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비우스 학설은 말 그대로 유무를 가지고 구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이 학설 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벌써 구석기 시대 때부터 서양이 동양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 뛰어난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반박을 하고 싶죠. 그런데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증거가 나와야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반박하게 만든 주먹도끼가 우리 땅에서 나온 겁니다. 1978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주먹도끼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한 미군이었습니다. 그렉 보웬이라는 젊은 청년이었죠.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우리나라 주한 미군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는 한국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아가씨랑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78년에 데이트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죠. 그래서 한탄강 강가를 거닐고 거기 앉아서 이야기를 도론도론 하다가 이 그렉 보웬의 눈에 특이한 돌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주먹도끼였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거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봤더니 주먹도끼가 맞는 것 같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대학교 발굴팀에서 나와서 이 일대를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주먹도끼가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량의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었고 이 모비우스의 학설을 우리가 깨트렸습니다. 정말 통쾌한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분이 참 고맙죠.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돌멩이인데 이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미국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던 거죠.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이분 덕택에 우리나라 역사는 벌써 구석기 시대부터 어깨가 으쓱해지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인생에도 이 사건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큰 사건이었겠죠. 후에 이분이 우리나라를 다시 재방문을 했었습니다. 2005년에 우리나라를 재방문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분의 옆에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은 한국이 자신에게 두 가지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먹도끼 발견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그때 함께 발견했던 그 한국인 여자친구가 자신의 평생의 반려자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는 주먹도끼 발견으로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자존심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에 가면 이 구석기 유적을 박물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 터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 넓은 터에 구석구석에 구석기와 관련된 모형을 만들어놔서 아이들이 마음껏 역사를 즐기면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매년 봄에는 구석기 축제를 멋지게 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이 전시관을 보면 특이하게 생겼죠. 무엇처럼 생겼는가요? 은빛의 우주선 같기도 하고요. 은빛 구렁이가 땅 위에 기어가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이 길게 늘어져 있는 이 전시관이 겉모습도 멋지지만 안으로 들어가 봐도 굉장히 멋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주선처럼 보여지는 이 건축, 21세기에 어울리는 그런 건축이죠. 그런데 21세기에 어울리는 이 건축을 구석기 전시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치 그 긴 시간을 뛰어넘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의 이 산사박물관도 한번 가보길 추천드리고 싶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또 이 고고관에서 처음 만나는 문화유산이 바로 주먹도끼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선사고대관 중에 삼국시대 고대관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소개하고 싶은 유물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딱 하나만 골랐습니다. 여기에 백제관 안에 이렇게 생긴 벽돌이 있습니다. 백제의 디자인, 바로 무늬가 있는 벽돌입니다. 이 벽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937년에 어떤 농부가 나무 뿌리를 캐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 조각의 무늬가 있는 벽돌이었는데요. 어떤 무늬들이 새겨져 있느냐 하면 이렇게 산과 바위에 무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용무늬, 봉화무늬, 그리고 여기는 연꽃과 구름 문양입니다. 그리고 연꽃 문양, 여기는요. 굉장히 좀 무섭게 입을 벌이고 있는 귀신, 도깨비 문양이죠. 이런 문양의 무늬 벽돌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백제의 문화유산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소하면서도 결코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도 결코 사치스럽지 않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무늬 벽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산수무늬 벽돌을 보면 아래에는 바다인지 강인지 물길 같아 보이고요. 이렇게 기암괴석이 펼쳐져 있고요. 그 위에는 깊은 산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들이 모두 한 28cm 정도로 같은 사이즈예요.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사이즈고요. 그리고 두께도 4cm 정도로 일정하답니다. 뭔가 세트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이 모서리들마다 사각형으로 패어져 있는데 그 패어져 있는 부분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 벽돌을 나란히 붙일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이게 되면 산수무늬 벽돌 같은 경우에는 산수무늬 벽돌 2개를 붙였더니 이렇게 산 모양이 중첩이 딱 되죠. 이가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깨비 문양 역시도 여기에 마치 구름처럼 생긴 문양이 이가 딱 들어맞게끔 한 세트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돌 같은 경우는 문양들이 빼곡하게 다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양들은요, 동그라미 안에 문양이 조각이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이 이렇게 또 다른 꽃 문양으로 이가 딱 맞아떨어지게끔 이음새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세트로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건 뒤에서 연결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돌은 바닥을 깔았던 것이 아니라 건물의 벽면을 장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물 벽을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조각을 했다라는 것은 이 백제 사람들이 건축물을 굉장히 정성을 들였다 하는 점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제 문화의 또 다른 한 면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가면 서화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겠죠. 그 그림 중에 가장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것은 김홍도의 풍속도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풍속도첩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김홍도의 그림은 많이 봐왔죠. 교과서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의 사진을 통해서 봤지만 이걸 실물로 보는 건 그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 김홍도의 그림을 보면 마치 그 시대의 기록화처럼 사진으로 일상을 다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김홍도는 이 속에 사람들의 동작,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옷차림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있는 그대로 다 제각각 다르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김홍도의 그림은 마치 그 당시에 사진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이렇게 활을 쏘는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교관인 듯 보이죠? 세 사람의 모습인데 이 사람은 표정이 어떤가요? 아마 연습을 끝내고 화살을 정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뭔가 굉장히 여유롭죠? 표정에서 그 여유가 묻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제 막 활 쏘기를 배우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김홍도의 풍속도첩 무려 25점의 그림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김홍도가 풍속화첩을 이렇게 멋지게 그렸는 것에 대해서 김홍도의 스승이셨던 강세왕 선생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김홍도는 우리나라의 인물이나 풍속을 그리는 데는 더욱 능하였다. 예를 들어 선비가 공부하는 모습이나 상인이 시장에 나서는 모습, 나그네, 규방의 여인, 농부, 누에 치는 여자, 장군, 2층 집, 황량한 산, 들판에 물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습들을 곡진하게 그려서 그 모습이 실물과 차이가 없었으니 이것은 옛날에도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벌써 그 당시에 실물이 있는 그대로를 가장 잘 묘사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세왕의 또 다른 글에 보면 김홍도는 풍속 세태를 그려내는 데에 더욱 장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수천 가지와 길거리, 나루터, 가게, 점포, 시험장이나 연회장 같은 것들도 김홍도가 한번 붓을 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들 크게 손뼉을 치면서 기이하다고 탄성을 질렀다라고 김홍도의 그림 실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김홍도가 이런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단순히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선의 모습과 조선의 백성들의 삶을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담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멋진 작품이 생생하게 남겨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같은 2층입니다. 2층에 기증관이라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죠. 이 기증관에 가면 아주 특별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처럼 보이나요? 투구죠, 그렇죠? 우리나라 투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 청동 투구는 기원전 6세기에 그리스에서 제작된 투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을까요? 이 투구를 기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 투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내가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송기정 선수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우리가 알다시피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셨죠. 그런데 이때 그 금메달에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가 마라톤 1등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부상으로 주라고 그 당시 독일에게 기증했었던 거죠. 그런데 독일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 사실을 분명히 일본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일본 역시도 이걸 챙겨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부상이 있는 걸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럼 이걸 되찾아와야 되겠죠. 이걸 독일이 가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리스가 기증한 건데요. 그래서 독일로부터 1986년에서야 이거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민족이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이다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죠.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이 청동 투구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보나 보물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이 청동 투구는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것이지만 우리나라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이 아니지만 최초로 보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이제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3층에 가면 조각공예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정말 멋진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아마 스케일 자체가 다른 문화유산보다 클 겁니다. 이런 부처 조각상들,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여기에 있는 방가사유상입니다. 한눈에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확 가슴으로 들어오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더라도 이 두 방가사유상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아주 특별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각각 독방에 전시가 됩니다. 독방의 중간에 전시가 되면 이분을 우리가 정면에서도 측면에서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은 한 자리에 모시지 않고 교대로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보 83호인 이 방가사유상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78호인 이 방가사유상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금동으로 만들었다 해서 금동, 그리고 미륵보살, 그리고 가부자가 아니라 반가부자를 드셨다 해서 반가,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서 사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보살이라고 하면 부처님과 좀 다르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고 보살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분들이신데 깨달음보다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원저다 해서 깨달음을 잠시 뒤로 미루신 분들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국보 83호와 국보 78호 방가사유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국보 83호인 방가사유상부터 아까는 정면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약간 측면, 그리고 좀 더 측면, 그리고 뒷면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국보 78호인 방가사유상 역시도요. 약간 측면, 그리고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요. 국보 78호인 방가사유상 얼굴 표정이 어떤가요?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고 미소를 띠는 것 같은 표정이십니다. 보는 사람도 따라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머리에 아주 화려한 보관이 씌어져 있죠. 여기에는 이렇게 해 모양과 달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뒤통수를 보니까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다는 건 여기에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분의 옷차림을 보면요. 옷이 청동인데 마치 한옥의 기와처럼 하늘을 날 것 같은 옷매무새를 묘사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했고 정성을 들였고 굉장히 화려하게 조각을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국보 83호는 어떨까요? 국보 83호의 얼굴은 78호의 얼굴보다는 조금 더 근엄해 보이는 표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호의 발가락을 한번 볼까요? 꼼지락꼼지락 거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뒤통수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까요? 이 뒤에 뭔가를 꽂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머리 뒤편에는 광배라는 게 있죠. 아마도 여기에 광배를 만들어 뒀었을 텐데 그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이 국보 83호인 방가사유상은 여기에 있는 발 부분이 이 발과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 발은 날씬해 보이시는데 그리고 뭔가 꼼지락거리는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이 발은 투박하죠.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몸체하고 발 부분만 성분이 다르더랍니다. 그 말은 나중에 다시 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국보 78호와 83호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국보 83호하고 78호는 많이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방가사유상이 국보 83호의 경우에는 90cm가 조금 넘고요. 78호의 경우에는 90c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83호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국보 83호는 국내에 전시되었던 시간도 굉장히 길지만 해외 전시, 해외 나들이를 굉장히 많이 나갔었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방가사유상이 해외에 전시될 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이었는데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우리가 신라 특별전을 열면서 이거를 보내기로 한 거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안 돼 한 겁니다. 왜? 미국이란 건 먼 곳이죠. 이 먼 곳에 유물을 보내다 보면 안전하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중간에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요. 유물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외로 이렇게 자꾸 전시를 내보내다가 좋지 않은 불상사라도 생기면 어쩌냐 하고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보내야 된다. 안 된다. 안전을 위해서는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국에 전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 보낼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이런 문화유산은 값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값을 매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험 때문에 가격을 매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최고가가 아니라 최저가를 매기게 되는 거죠. 보험을 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매기게 되기 때문에 최저가를 매기게 되는데 이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얼마가 매겨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537억 그렇게 매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유산이 일본의 방가사유상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83호는 오히려 78호보다 여기에 있는 일본의 목조 방가사유상과 더 닮아 있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본이 우리에게 만들어줬거나 우리가 일본에게 만들어줬거나 이 두 방가사유상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게 먼저인지, 누가 영향을 끼친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대학원생이 이거를 살펴보다가 잘못해서 여기 손가락 끝을 살짝 날려먹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조 방가사회상에 속이 보여진 겁니다. 나무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나무가 적송이라는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적송은 우리나라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게 영향을 준 거죠. 우리가 만들어서 줬거나 우리 기술자가 나무를 가져가서 만들어 줬거나,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 때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런 문화 교류까지도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이 국보 1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와는 국보 1호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문화유산의 재료에 따라서 이 국보 번호를 다르게 매겨요. 나무로 만든 문화유산 중에서는 첫 번째로 꼽힌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꼽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최고라고 봐도 되겠죠. 1순위로 꼽았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발견된 걸까요? 이게 삼국시대 겁니다. 그런데 고구려 건지 백제 건지 신라 건지 가야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추측을 하기로는 그 기술력으로 보면 백제 문화유산인 것 같고요. 특히 일본하고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건 백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신라 거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거를 누가 팔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몰래 거래를 하려다가 잡힌 거죠. 어디서 구했느냐 했더니 경주에서 주웠다. 경주의 폐사지, 절이 없어진 절터에서 주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도둑질 했을지도 모르고 도구를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또 그 사람 말을 무시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방가사유상은 그냥 삼국시대 것으로 현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이완가 박물관에서 한 골동품 상인으로부터 2,600원에 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우리 건데 일본이 골동품 상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야 했던 거죠. 그런 안타까움도 이 방가사유상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가 일본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건 일본 석이라는 역사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623년에 신라에서 온 귀한 불상을 고류주에 모셨다. 이렇게 보면 이게 신라 거란 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몇몇 곳을 소개하면서 몇몇 문화유산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선사고대관에서는 주목도끼를 보셨죠. 그리고 고대관에서는 백제의 무늬벽돌을 보셨죠. 그리고 2층 서화관에서는 김홍도의 그림을 봤고요. 그리고 기증문화에서는 청동투구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층 조각공예관에서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몇몇 유물만 살펴봐서 아쉬움이 좀 남긴 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이렇게 언택트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